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유예한 뒤 다음 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그래서 아침마다 뉴스를 주시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백악관발 소식부터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우리 돈을 가지려면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중국을 향해서 이 또 손을 한번 내밀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펼치는 전략을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최대 압박과 협상의 여지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압박이라고 하면 지금 내놓은 메시지가 중국이 큰 거는 맞지만 다른 국가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중국몽 전략을 사실은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과거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를 해서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 자체를 전격 거부하겠다. 즉 다른 국가와 동시에 그 수준으로 어떻게 협상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 경제 성장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미국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 없이는 돈 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축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경제, 무역 어떤 경쟁을 넘어서 강대국 경쟁으로 사실 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나서서 심리전까지 전개를 하고 있고 그 심리전에서 승자가 강대국 경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손을 내민 것도 그렇고 지난 며칠 동안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관세 정책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일시적인 걸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던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 혼재돼 있는 상황을 이제 잘 놓고 보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습니다. 탑다운 의사결정 구조죠. 실무적으로 다 따져보고 뭐 강점, 약점을 따져보고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혼선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 측면에 그것도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 상황, 즉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면 상대방에게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불확실성 자체를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히토류 수출 제한인 것 같습니다. 일단 6개 중히토류 그리고 히토류 자석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미국 군수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중요한가 보죠? 히토류 자체가 사실 전략 광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첨단 기술 시대인데 첨단 상용 제품을 만드는데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친환경 배터리라든가 이게 다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군 무기 체계에도 활용됩니다. 잠수함, 그다음에 전투기, 유도 무기 이런 거 다 활용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이런 거 없이는 사실은 상당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을 가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략 광물이고 이 전략 광물이 경제적인 걸 떠나서 군사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물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트럼프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이 이 중국의 히토류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좀 전략적인 어떤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트럼프가 왜 트럼프를 대상으로 중국이 이 정도 카드를 꺼내 들었냐? 이거는 거의 이제 중요하게 한 시기에 한번 써보려고 했던 카드로 남겨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로 압박을 해서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중국 선장을 구속하니까 바로 백기 들고 일본이 투항을 해서 사실 석방시켰거든요.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이었는데 그 성공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미국에게도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70에서 90%니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갖고 있었던 카드인데 이번에 쓴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쓸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도 예측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4가지 정도 카드로 동시에 대응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다른 상황에서 계속 언급한 게 아키텍처, 이런 무역 구조라든가 무역 불균형 아키텍처를 바꾸려면 일시적인 진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과도기에. 예. 마찬가지로 이 시기만 좀 극복을 하면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굉장히 그 고강도로 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중국이 경제 물자를 무기화해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 봐라, 중국이 그러지 않냐, 실제로 히토리를 무기화하지 않냐. 그래서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하는 거라든가 그린란드에서 뭐 또 광물과 연계돼서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이, 트럼프의 그림이 선견 지명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동시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그 카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상황에서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융합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히토리우가 당장 미국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게 관세 전쟁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그 4가지를 잘 접목하면서 대응을 할 텐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기업들의 단기적인 이익은 좀 감수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의 불편과 이익, 그 어떤 손해는 감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로를 확보해서 아주 심대한 타격이 안 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미봉책으로 봉합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담판하겠죠. 예.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에 관세 46%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을 찾아서 일방적인 괴롭힘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이 베트남 외에도 동남아 국가 순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해당 국가들과 중국이 실제로 손잡고 대응에 나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이 상황을 전략적 모멘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게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중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력인데, 동남아 국가들하고 멀어지면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러한 영향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관세 전쟁이라는 공통의 위협 인식을 갖고 협력한다면 유리할 것이다. 그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 리더로서 중국이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 불안정을 지금 유도하는 측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국제 안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남아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네. 동남아 국가들이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아주 그 공식적으로 중국과 밀착을 해서 미국을 견제한다는 식으로 한다게 되면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양자 담판을 해야 되는데 네.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약간 그 드러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수준의 밀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짚어보죠. 일단 상호 관세의 최우선 협상국으로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5개 나라를 언급을 했고요.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쪽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하는 게 장점인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관세 전쟁을 선포하니 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경제적 협력을, 이러한 공통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공통의 협력을 하는 것은 이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전문가, 그다음에
워싱턴 D.C. 일각에서 상당히 제기됐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동기화되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같은 동맹국에게는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어떤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 끝까지 뭐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서 최대 압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끄집어내겠다라는 방식보다는 네. 우선 그 협상함으로써 그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이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시기보다 이제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대미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담판 시나리오에 잘 녹아내리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문제와 관세를 같이 협상하는 걸 시사하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방위비 협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트럼프의 그 협상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협상은 한 번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난 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됩니다. 2차 협상, 3차 협상 계속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협상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의 협상으로 이제 모든 그 어떤 경제적 그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랐던 게 해결됐다라는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 조치와 후속 조치로 구분하는 거라고 봐요. 즉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원 패키지 방식의 협상이 될 거라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무장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당국자가 거기 팀으로 같이 포함돼 있으면 방위비 뭐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랑 원 패키지로 될 텐데 미국부터도 지금은 순수하게 관세 차원에서의 이슈만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즉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이제 장관급에서의 실무 차원에서의 즉각 조치를 하고 후속 조치는 정상의 양자 담판 형식으로 돼서 좀 더 이제 원 패키지 형식은 양자의 그 정상 담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우리 입장에서는 낮추고 방위비도 많이 늘리지 않고 그게 최선의 협상이 될 텐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 포함해서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사실 있어요. 그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언급도 했고요. 그게 이제 조선, 알래스카 LNG 협력, 그다음에 뭐 비관세 장벽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도 레버리지가 없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레버리지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국가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해 보면 미국의 카드가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지략이 필요할 거예요. 다만 이제 원 패키지 협상을 잘 가동시켜서 경제적인 아이템하고 안보 차원의 아이템을 잘 융합시켜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를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잘 짜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한 조치가 현지 시각 15일 기준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면서도 해제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는데 그 미국도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이 민감 국가에서 해제를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게 민감 국가 해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를 살펴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미국 행정부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사실은 이 민간국가 지정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돼서 지정이 됐지만 그 자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협상 레버리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관세 전쟁에서 이루어진 그 전선지대가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리더십 차원에서는 이게 아직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먼저 이게 왜 이런 해제가 왜 중요한지를 막 파고 들어서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은 첫 번째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을 미국이 전략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현상 변경국에게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네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잖아요. 그럼 그 국가들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네. 그러면 이걸 떠보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통해서 한번 미국의 대응을 추가로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불안정을 야기하잖아요. 전략적 공동 이익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해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전략적 이익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미 레버리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첨단 장비를 뭐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이런 것까지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실 딜레마가 있다. 그걸 해결해 줘야지 미국이 원하는 해군의 군사 대비 태세, 그다음에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패키지, 협상 패키지. 협상 패키지 자체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 주고 하나 이제 받을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작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주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2개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협상 패키지화하는 그 3가지 접근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참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정말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